안녕하세요. 오늘 건축가 김중업의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류근수입니다. 건축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장소에 이름이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이죠. 그래서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에 그 이름이 붙어 있는 김중업이 누구인가, 그죠? 건축가로만 알고 있는데, 특히나 저를 비롯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죠. 그 60, 70년대 전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거기에 더해서 그때 태어나고 활동했던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그런 60, 70년대에 어떤 예술가, 혹은 그 예술가가 살았던 사회, 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작은 시간이 됐으면 하고, 그리고 어떤 예술가의 작품 하나하나를 이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았던 어떤 삶을 통해서, 혹은 그 삶이 이루어졌던 무대, 사회를 통해서 반대로 그래서 이 작품이 이런 경향을 띠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약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것이 원래 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중업 건축가라는 분이 1922년생으로 내후년이면 탄생 100주년이 되신 분이신데, 22년이란 태생이 22년이란 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 큰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광복이 45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의 20년 이상을 일제시대 때 일본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비유를 하자면은 태어나면서 이제 응애라는 그 외치는 것 자체가 일본말로 외쳤을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찌 보면은 성인이 될 때까지,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예술가의 20대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약간 말랑말랑할 때 어떤 그게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제 형성되는데, 그게 인간에게 4세라는 게 제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성인이 되는, 그죠? 근데 그때를 다 일제의 어떤 일본말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일본의 사상을 다 받아들였던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일단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썼던 어떤 한글의 구어 자체도 발음이 지금과 다르고, 어떤 하나의 단어를, 한자로 된 하나의 단어를 발음하는 방법도 지금과 달랐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일본 사람들, 일본의 식민지의 사람들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떤 삶이 지금 우리하고 어떻게 다르며, 그러면 이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작품을 혹은 예술 세계를 이해하자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강연에서는 전체 시대 22년부터 돌아가신 88년도까지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의도는 장위동,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장위동이 형성되었던 60, 70년대를 기본적으로 집중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중업 선생님이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오신 56년에서부터 그리고 돌아가시게 되는 86년까지를 크게 일단 한번 자르고, 그죠? 그 앞부분을 잘라내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몇 개로 나눴어요. 일단은 크게 3개로 나눴는데, 예를 들어서 56년 돌아오셔서 활동을 쭉 하시다가, 그리고 71년에 이제 프랑스로 떠나게 되시고, 프랑스로 떠나고 난 뒤에 10년간을 프랑스와 미국에 계시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78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88년까지 10년간의 시기, 그래서 뒤에 10년을 2개 크게 나눴었고, 이 앞부분이 한 덩어리인데, 이 한 덩어리를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아름다운 시절, 벨 에포크라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를 이제 상징하는 말로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벨 에포크는 사실 한 번 더 나누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뒤에 이제 10년, 외국에서의 10년은 예언가의 삶이라고 해서 예언자의 삶,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를 예언할 것 같은 그런 어떤 한 인물이 어떤 삶을 보냈느냐 바깥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저 말은 그래서 알바로 알토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성경에 있는 말을 따와서 사실 알바 알토가 자기 배의 이름으로 정하기도 했는데, 김중업 선생님도 어찌 보면은 자신의 스스로가 한국에 돌아 한국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이름을 정해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퇴장이라는 간단한 이름으로 10년을 한번 마무리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김종업 선생님은 22년에 태어나셔서 평양고보, 그 당시에 한국에서 3대 명문이 있었어요. 지금의 경기고등학교엔 서울에 있는 경성고보가 있었고, 그게 이제 1고등학교라서 모자나 이런 데 이제 하나를 탁 그어요. 그리고 이제 평양고보가 두 번째라서 선을 두 개를 긋고,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경북고등학교가 세 번째라서 3선을 긋고, 이런 식으로 각자가 이제 선을 하나씩 그으면서 이제 그걸 표시를 했었는데, 프라이드를 나타냈는데, 평양고보 출신이시고, 그리고 요코하마 고공이라고 하는 일본의 이름은 고등학교인데 고등공업학교라고 해서 대학 고등교육이죠.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으시면서는 이제 어쩌면은 이제 그 고전적인 어떤 프랑스의 고전적인 건축을 공부하신 일본 건축가로부터 이제 교육을 받으셔서 그 후로도 계속 고전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제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죠. 일본에서 실무를 좀 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시는데,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그 당시가 이제 22년생이셨고 광복 무렵 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활동하신 것들이 이제 보면은 뭐 친일 기업, 그때 당시는 친일 기업이 아닌 것이 다 친일 기업, 100% 친일 기업이니까 지금 와서 친일 기업이지만 어쨌든 조선 비행기 제작 주식 회사라고 해서 박흥식이라고 하는 신세계 백화점의 그 원신이었던 그 동화백화점, 그것을 만든 기업가, 조선인 기업가이지만 뭐 친일 기업가로 분류가 되는 박흥식이 또 다른 기업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그게 이제 일본의 전투기나 항공기를 만들기 위한 공장을 한국에 세웠었고, 거기에 많은 사실 지식인들이나 부잣집 자제들이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김종업 선생님도 일을 하셨고,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시면서 북한에 계셨다가, 원래 북한이 고향이시니까 북한에 계셨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38선이 끄어졌고 넘어오셔서 이제 또 남한에서 또 활동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시다가 전쟁이 났죠. 전쟁이 나가지고는 한국전쟁, 우리가 6.25라고 부르는 한국전쟁이 51년도에 이제 일어났었고, 그러면서 피난을 하면서 부산으로 다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서는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든 대학교들이 통합으로 전체 대학은 아니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에 많은 상당수의 유력한 대학교들이, 그렇게 뭐 그때 당시는 많지도 않았지만 사실 그 학교들이 다 모여서 통합으로 가르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당 하나 빌려가지고 뭐 학교 구분 없이 오전 오후반 나눠서 수업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놓고는 수업을 들으면은 학점을 인정을 해주는,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 경력상에서 이제 이화여대 출강했었고, 뭐 서울대학교도 출강했고 한양대도 출강했다는 말은 사실 거기에서 따로따로 출강했다는 게 아니고 통합과정에, 그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통합과정에서 가르쳤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활동을 그렇게 하시면서 아무래도 전국에 있던 지식인들이 모든 문화예술인들 다 많은 사람들이 부산이라는 한 곳에 몰리니까 부산에서도 이제 뭐 여러 군데 흩어진 것들이 아니었고 지금의 부산은 상당히 큰 도시지만 그때는 얼마 되지는 않았거든요. 몇몇 다방, 우리로 치면은 지금으로 치면 카페에 모였던 거죠. 예술인들이. 그러면서 카페에서 모여서 사실은 할 일이 없었어요. 전쟁통에 뭐 건축을 할 일이 있겠어요. 뭐 전시를 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늘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뭐 그렇다고 술을 마시고 이럴 형편도 많이 안 됐고 뭐 커피 한 잔 놔두고 하루 종일 보냈다는 사람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세월을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있는 세계 예술가 총회라는 것을 1회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대표로 누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5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김중옥 건축가가 건축 분야로 해서 한 명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정확한 사연은 전해지지 않아요. 불분명한 사연이 있었다고 해서 항의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 얘기들은 구술로만 전해지지 뭐 어떤 기사나 어떤 문서에 정확하게 적혀서 내려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출발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국제공항이 여의도였어요. 지금 여의도가 그냥 평지였고 거기서 이제 비행기들이 이착륙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해서 이탈리아로 갑니다. 근데 이탈리아 가는데 그냥 지금처럼 직항으로 해서 12시간 만에 혹은 10시간 만에 쏘는 게 아니고 이제 며칠이 걸려요. 가장 싼 비행기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이제 그죠? 경유를 하는 그죠? 질문에 대답을 잘 하셨어요. 경유를 해야 되는데 그럼 경유를 어떻게 하냐면은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으로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와구치라는 공항을 가서 이제 그때 당시는 아마 제 짐작에는 다 군용 시설이니까 군 시설에서 군 시설로 일단 옮기고 이와구치 공항에서 다시 일본의 하네다로 갔나 뭐 그래서 일본의 국제공항으로 갔고 일본 국제공항에서 이제 방콕으로 가고 홍콩으로 갔던가 방콕으로 갔다가 홍콩으로 갔던 것 같아요. 홍콩을 거쳐서 방콕을 거쳐서 인도의 2군데를 거쳐요.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인도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거치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는 넘어갔던 것 같아요. 로마로. 그래서 로마에서 다시 베니스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하다 보니까 하루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다 보면 온갖 우여곡절도 있고 뭐 놓치고 호텔 몰라서 헤매고 다시 공항으로 가는 얼마나 복잡해요. 공항이 지금 계속 몇 개를 거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늦었죠. 그 5명 중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중업 선생님 혼자였던 걸로 파악이 돼요. 근데 김중업 선생님의 영어 수준도 대화가 불가능했었던 수준이었거든요. 떠듬. 예를 들어서 뭐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뭐 이 정도 그죠? How old are you? 뭐 이런 정도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깊이 있는 대화도 안 되고 있는 걸 이제 있는 글을 그대로 읽는 수준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늦었는데다가 막 영어로 막 장문의 글을 발표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막 온갖 실수도 많았고 막 땀을 흘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피소드도 상당히 많아요. 관련된.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이 또다시 이제 신문에 기사 연재를 하면서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예술가 총회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자기가 평소에 흠모했던 르꼬르비지에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죠. 르꼬르비지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꼬르비지에를 만나서 이제 꼬르비지에와 이제 인사를 했는데 꼬르비지에는 뭐 얘기했겠죠. 한국에서 왔는데 감명 깊은 강연을 들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시길 바란다. 뭐 기회가 되시면은 프랑스의 자기 사무실에서 들러서 더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죠. 그러고는 이제 같이 일하는 보겐스키라는 건축가도 옆에 있었는데 김중옥 선생님의 노트에 르꼬르비지에 이름이 적혀 있고
보겐스키 이름이 적혀 있고 사무실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종옥 선생님은 뭐 생각에 나중에 이제 그 일기에 적혀 있긴 한데 편지에도 적혀 있고 르꼬르비지에의 작품을 한국에 소개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 작품이 뭔지는 불분명해요. 건축 작품을 소개한다 할 수도 있고 르꼬르비지에가 퓨리즘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어떤 예술 회화 쪽으로 상당히 수준이 높은 화가였기도 해서 조각도 있었고 그런 작품을 소개하려고 했는지 건축 작업을 소개하려고 했는지 불분명한데 저는 판단에 건축 작업은 이미 일본을 통해서 많은 잡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개가 되었었고 어쩌면 김종업 선생님은 그 뒤에 이제 나오긴 하지만 실제 회화 작품을 사들이거나 전시회를 하려고 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3년의 시간을 르꼬르비지에 작업실에서 김종업 선생님은 작업을 합니다. 근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언어가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서 그 당시에 이제 김종업 선생님은 르꼬르비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기획 단계 이런 것에 참여하기보다도 르꼬르비지에가 이미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의 공사 도면, 시시설계 도면이라고 하는데 그런 도면을 팀장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뭐 대화란 것이 뭐 모르죠. 어떤 대화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도면을 가지고 이제 많은 체크 과정을 통해서 수정 과정을 통해서 작업을 계속하게 되고 그 기간에 비해서 역대 그 누구보다 많은 양의 도면에 이름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2018년도 이탈리아에서 나온 논문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관련된 김종업의 뭐 예를 들어 르꼬르비지에 아틀리에 활동에 대한 논문이 따로 나와 있을 정도로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시절을 보내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 55년 이제 그때 이제 55년이란다. 58년 이제 6년이네요. 미안합니다. 56년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연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김종업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있었고 그러니까 2차 대전에 전초가 돼서 2차 대전까지 그러면 일본 식민지 소속으로서 징병을 당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징병을 피했죠. 그 친일 기업가의 기업에 일하면은 징병을 대체가 되니까 복무가 되기 때문에 김종옥 선생님이 베니스로 간 것이 언제 갔다 그랬어요? 부산에 피난 간 데서 결정돼서 갔다 그랬잖아요. 피난은 왜 피난을 다들 갔죠? 한국 전쟁 때문에 피난 간 거잖아요. 한국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 이탈리아로 갔다가 이탈리아에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3년을 프랑스로 넘어가서 3년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신분이 서울대학교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공무원이었거든요. 공무원이 무단으로 해외에서 머물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이제 사실 다시 공무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었고 그래서 어쩌면 서울대로 다시 못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덕적인 어떤 비난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한국 전쟁 당시 그 상황에서 그래서 본인도 부담을 느꼈어요. 후배 건축가들한테 자기가 안 좋은 선례를 남겼는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찝찝하다, 미안하다 이런 그런 식으로. 김종업 선생님 결혼하시고서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첫 애를 못 보고 프랑스에서 첫 애를 이제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첫 아들이 여기 이제 현재 전시되어 있는 곳에 인터뷰가 있는 김희조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귀국하면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연표를 정리를 했고 이것은 제가 이렇게 전체 많은 자료들을 종합해서 연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단은 기준은 이제 작품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어떤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 본인의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에 영향을 준 외부의 사건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 넣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이 이제 다 들어가서 그렇게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재밌는 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서울대로 못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정확한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짐작입니다. 서울대로 가지 않고 어쨌든 홍익대학교로 들어가세요. 그때 들어가게 된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김환기, 화가 유명한 수화 김환기와 김중업은 수화형이라고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건축 한국 현대 미술에서 김환기는 엄청난 거장인데 그때 당시는 아직 젊은 김환기였죠. 그래서 김환기와 되게 친했었고 김환기한테 추천을 했었죠. 프랑스로 와라고 빨리. 프랑스에 와서 지금 이 좋은 세상을 봐야 된다. 그 정도로 이제 했었고, 그래서 김환기와 마지막에 귀국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수화형에게 의논을 했었어요. 형, 뭐 요즘 이런 거죠. 뭐 형, 나 한국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해? 언제 들어가면 좋을까? 어느 학교 추천해? 뭐 그랬는데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구술록 증언을 따르면은 엄덕문 건축가의 구술록을 따르면은 김환기보다도 당시에 이제 그 5명이 이제 한국에서 베니스로 갔을 때 한 명이 윤효중 이제 작가가 있었는데 이 윤효중이 그 당시에 이제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학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윤효중이 있을 때 미술학부에서 귀국 경비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뭐 이건 한편으로 뭐냐면 르꼬르비지에 사무실에 있을 때 본인은 돈을 많이 받았다. 유일하게 돈을 다 자기만 돈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돈을 그닥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돈을 그랬을 것 같고 거기 왜냐하면은 공식적으로 서류가 있는데 인턴십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스튜던트라고 적혀 있고 인턴 스튜던트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에투디앙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때 당시 에피소드도 많아요. 돈 어떻게 모으고 했던 그런 얘기들이 다른 선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엄덕문이라는 건축가는 자기가 김중업을 홍익대로 추천했다고 얘기하고 대신에 엄덕문과 김중업의 관계는 약간 묘한 것이 김중업보다는 나이가 위인데 엄덕문이 정말 도와줘서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경비를 받아서 김중업에게 전달했고 그래서 김중업이 베니스로 갈 수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전달이 되는데 김중업은 선물을 안 했어요. 귀국하면서 넥타이도 하나 안 사줬어. 그래서 엄덕문이 상당히 섭섭해했었어요. 그런 좀 이렇게 김중업의 성격이기도 해요. 그런 것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비난받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동료들, 건축가들 사이에서. 근데 어쨌든 윤효중의 어떤 영향, 김환기의 영향, 엄덕문의 영향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홍익대로 갔다. 그래서 홍익대로 갔는데 서울대 강의는 또 한편으로는 이균상이라는 그 당시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는데 서울대 출신에 기존에 서울대 교수였고 그 사람이 반대를 했대요. 김중업이 들어오는 거를 나는 싫다, 반대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있었고. 그 뒤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그보다 더 유명한 신과 같은 존재로부터 신탁을 받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신이 네가 이제 대표가 되어라. 그런 사람이 한국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건축학도와 예술계 쪽은 난리가 난 거예요. 김중업이란 존재에 대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르꼬르비지에로부터 직접 뭔가 배움을 받고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전방위에서 다 활동을 합니다. 미술 쪽에 특히. 그래서 한국 최초의 미술 잡지 신미술 창간에 여기에 글도 쓰고 창간 발기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창간호의 르콜뷰제의 건축이라는 글을 써요. 어쩌면은 저는 생각할 때 프랑스에 있을 때는 본인이 영어나 불어가 잘 안 돼서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어떤 그 사람의 사상을 갖다가 직접 이해하는 건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던 것을 좀 지나면서 제 생각에는 일어서적이나 일어 잡지, 일어 정보를 통해서 르꼬르비지에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 않았을까. 그것은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글이 어쩌면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할 것이다. 르꼬르비지에를 김중업이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첫 번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글은 남아있나요? 예.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 가면은 거기 아카이브에 소장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이 지나면은 아마 열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창립에 참여한다든가, 그죠? 한국건축작가협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죠? 계속 그런 활동들이 많아요. 미술전람회, 이제 흔히 줄여서 말해서 국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심사위원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건축이 포함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미술 작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건축가가 들어갔던 거였죠. 뒤로 가다 보면은 탐라 미인 대회 뭐 심사위원이 되기도 하고, 건축 영화제 뭐 청소년 영화제의 뭐 위원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죠. 그 이유가 혹시 그 당시에 파리로 갔던 그 사람들이 적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리에서 그것도 르꼬르비지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작동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김 선생님의 어떤 건축적인 그랬을 수 있죠. 뭐 지금도 예를 들면은 꼭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셀레브리티가 전혀 다른 분야에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김중업은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셀레브리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의 어떤 요리 전문가, 뭐 혹은 외식 산업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뭐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이제 한다든가, 원래 모델이 아닌데 모델 한다고 거기에 이제 특별하게 게스트로 해서 한번 출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시에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그래요. 뭐 한 줌 정도 되는 사람들밖에 없었고, 김중업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조사가 돼 있어요.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당시에 이제 좀 몇 개 꼽아보자면은 명보국장을 이제 설계를 하셨고, 그것이 57년도였는데 개봉작이 이제 상류사회. 상류사회가 말씀드렸죠, 그죠? 모나코의 왕비가 되었던 영화 배우는 그렇죠. 그레이스 켈리의 마지막 작품이 상류사회, 하이소사이어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2차 대전이 마친 거는 한국만은 아니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폭파된, 완전히 처참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뭔가 깨끗하고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로망은 누구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이 소사이어티가 가지는 어떤 그때 당시 사회적인 의미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특히나 유럽이나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다 파괴된 어떤 상황에서 저런 이상적인 완벽한 사회를 보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께 뭐 동영상을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하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튜브라고 아세요? 네, 너튜브를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꾸준하게 자식은 생산하셨어요. 계속 나와요, 자식이. 그래서 5명의 자식, 딸 1명이고 이제 아들 4, 2년 정도 텀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한국 들어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뭐 국내외로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쭉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은 59년과 60년의 이 변곡점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승만 정권이 있다가 이승만 정권이 이제 4.19로 인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박정희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운명의 호작질인지, 김중업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59, 60, 61로 넘어가면서 설계와 공사가 진행되는 그 사업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예를 들면 비교를 설명을 하자면은 사업인가는 이승만 대통령이 내줬고 준공은 박정희 대통령이 해준 것으로. 근데 이 이제 프랑스 대사관은 이 첫 번째 이 판넬에서 마지막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프랑스로 처음으로 이제 방불했을 때에 프랑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 인공위성 사진이었어요. 그게 인공위성 사진이 뭐냐면 해인사 일대를 찍은 것이었는데, 뭐냐면은 초대 주한 프랑스 대사 샹바르라고 하는 그 대사가 묻힌 곳이 해인사 옆 그 묘지였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이제 항공사진으로 싸게, 그죠? 선물로는 상당히 싼 선물인데 의미는 깊고 싸기만 한 되게 효과적인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샹바르는 말씀드렸듯이 1885년에 한불 수교가 됐었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영사 단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사가 되기 전에는 다 영사거든요. 영사관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사를 서로 교환을 하자 하면은 대사가 서로 이제 저쪽도 대사관을 설치하고 이쪽도 대사관을 설치하는 거죠. 그게 일대가 이제 1960년에 이제 김중업이 설계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샹바르는 그러고 난 뒤에 은퇴를 하면서도 한국을 아주 사랑했다고 전해지고, 자기도 유언으로 그 뒤로 사실은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알루미늄 기업에 들어갔는데 페친이라는 회사에, 거기에서도 한국 아시아 이쪽 하면서 한국에 계셨어요. 활동을 계속 하셨고,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해인사의 날을 묻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제 묻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인공위성 사진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양국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이제 60년대까지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0, 70년대를 살았던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상당히 여러 가지라서 평가가 어려운 것이 친일의 어떤 행적, 반공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입장, 그때 당시는 아예 공산주의였고, 그리고 그것이 막 뒤섞이는 거죠. 그리고 독재가 들어서면서 그 정권에 대한 어떤 친이냐 반이냐 하는 것들이 막 섞이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남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뭐 북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지금 뭐 미국이나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나라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한국은 이제 반공 혹은 반공이라기보다 북한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잣대로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엔 잣대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 뭐 있냐면은 4.19 혁명기념탑 추진 사업. 4.19는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사건이라서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4.19 혁명기념탑도 있었지만은 이제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하면서 쿠데타였는데 5.16에 대한 기념사업들도 1주년 기념사업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럼 거기에 건축가들이 많이 참여했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아직 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었고 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지, 뭐 어쨌든 이런 것들까지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워낙 더 큰 것들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고, 특히나 4.19 혁명기념탑은 전국적으로 많이 세우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홍대 출신의 어떤 심사위원들이
홍대 출신의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해서 참여했던 작가가 자살하는 일도 있었어요. 거기에 항의하면서. 이미 그때부터 홍익대와 서울대 혹은 국전, 국전에 대항하는 민전, 이런 것들이 사회가 이제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조직들이. 그래서 김중옥 건축가가 처음에 온갖 단체들에 막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서 시스템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자연스레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어째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사회를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었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를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동력이 돼서 막 이렇게, 저 사회는 다이나믹하군 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0년대 넘어가면서 어떤 일들을 이제 또 김중업 선생님이 하게 되냐면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문화재 그리고 국립공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뜨게 시작하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그것을 좀 잘 보존하거나 보전해야 된다. 이게 전승까지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중업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 문화재 보존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경주 국립공원 어떤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 거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한국의 대표로서 세계 국립공원 협회 그 총회에 이제 거기에 한국 대표로서 2명이 갔는데, 그쪽 분야 전문가와 예를 들어서 농학 쪽에 박사님이 계셨던가 그랬는데, 그분과 함께 국립공원 국제회의에 이흥규 박사님과 2명이 참석하기도 해요. 그 회의에. 근데 물론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고 난 뒤에 여기에서 나온 걸로 보고서를 이제 쓰면서 제1호가 국립공원 어디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많은 곳이 있는데, 국립공원 1호는 지리산이었어요. 그래서 지리산을 만들면서 종합 보고서가 나와요. 근데 그 종합 보고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종합 보고서에 과연 건축적으로 김중업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하셔서 그 글을 예를 들어서 쓰셨는지. 근데 기록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참여만 하고 회의에 그 뒤로는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당시에 사실 60년대 넘어가면서 어쩌면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르는데, 이 각 나라마다 어찌 보면은 전후에 피해를 받았던 나라들은 전후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런 5개년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을 1차, 2차, 3차 하면은, 이미 3차만 하면 15년이고, 이제 첫 번째 5년을 하면서 대부분 다 목표는 뭐였냐면 인프라, 고속도로, 철도, 항만, 이런 기본적인 시설들을 깔자 하는 것에 집중했었고, 그런 걸 하려면은 건축, 토목, 일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많은 일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연구소, 온갖 연구소들, 특히나 원자력 연구소, 이번에 작년인가 공개가 됐어요. 공릉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 그것이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김중업 선생님이 설계하셨어요. 그것을. 네, 원자력 연구소. 그래서 이걸 위해서 미국에 시차를 가셨어요. 모르시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이런 원자력 연구소, 그다음에 들어가면서 온갖 그 특수한 시설들이 이제 지어지는데, 여기 보면 유네스코의 정밀기기 센터 이런 것들 그렇게 지어지는데, 그와 함께 초기에 지어졌던 것들이 뭐냐면 대학교 건물들, 서강대학교, 부산대학교, 건국대학교, 제주도도 있고, 그죠? 초기에 지어졌던 그런 대학교들도 있고, 연구소들 있고, 공장들 다 파괴되었는데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공장들 짓고. 그래서 현대건축이라는 시작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그게 다를 수가 있지 한데, 현대건축은 나라마다 입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대건축도 언제서 언제까지를 근대건축이라 보고, 현대건축을 언제서 언제까지로 볼 것이냐. 현대미술을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는 현대 미술이 어떤 시기부터 어떤 사조가 변하면서 뭐 누군가가 뭐 대상을 그동안의 어떤 대상에서부터 어떤 대상으로 바꾸면서가 현대 미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한국의 현대 건축은 한국 현대 건축은 언제부터냐?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생각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해방 후기는 한데 이런 여러 유형의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냐면은 병원이라고 그냥 병원이 아니고 대학병원의 클리닉에 예를 들면 서산부인과 김종석 선생님이 설계하신 그런 전문 클리닉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상업시설이라고 다 상업시설이 아니고 백화점은 일제시대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분화가 돼서 쇼핑센터가 만들어지고 아울렛이 만들어지고 슈퍼마켓이 만들어지고 하던 시기부터 그게 김중업 선생님의 아나백화점, 태양의 집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을 유형이라고 얘기하고 건축 유형이 분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리 말하면은 건축 유형학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가 현대 건축의 시작이다. 그래서 요때가 요 무렵이 한국 현대 건축의 시작이 아닌가. 그래서 김중업은 근대 건축이 아니고 현대 건축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역시나 여기서도 많은 활동을 이제 하시죠. 근데 이 시기에서 또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있는 것이 사실은 목표 이 전체 말씀드렸던 거죠. 이 벨에포크라고 해서 50년대에서부터 71년도 망명하기 전까지 해서 이걸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그 변곡점 그 포인트는 65년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65년에 이제 사건을 보면은 60년에 쿠데타를 통해서 박정희가 집권을 하면서 경제 계획을 하고 뭔가를 해가지고는 막 으쌰으쌰를 해가지고는 쭉 전체를 밀어붙인다고요, 사회를. 그래서는 하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을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쟁으로 나라가 박살이 났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요즘 돈 없으면 어떡하죠? 은행에 가서 대출 받죠.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뭐냐면은 일본이라는 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한일 국교 정상화가 그게 뭔가 대단한가 싶지만 해방 전까지 45년 전까지 우리는 식민지였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미 50년대 넘어가면서 해방 이후 얼마 안 돼서 이미 사회에서는 있었다고 해요. 지식인층에서는. 한일 관계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전쟁 때문에 잊혀졌다가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좀 무리하게 밀어붙였어요. 박정희가. 아직 우리가 앙금이 남아 있었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근데 박정희가 밀어붙이면서 이 이야기가 이미 60년대부터 새 나오기 시작해서 정보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데모가 엄청나게 심했었어요. 대학교 이런 데서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었어야 되냐면 박정희 정권은 한편으로는 일본 정상화를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그것으로 고속도로도 깔고 철도도 새로 정비하고 뭘 해야 되지만 국민의 정서를 또 다스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 민족 고유의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꼭 한일 국교 정상화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독재 정권의 대다수의 공통점이에요.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30년 이상씩 독재가 있었는데 그 나라들도 혹은 뭐 히틀러도 마찬가지였고 무솔리니도 마찬가지였죠. 고전주의를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나치의 고전주의, 무솔리니의 고전주의, 그리고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가면은 완전 전통을 계속 끄집어낸다고. 그러니까 정통을 잊지 않은 쿠데타로 이제 집권을 한 정권들은 꼭 이 뭔가 민족주의를 끄집어낸다고. 자신들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자다, 정통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이걸 끄집어낸다고요. 그래서 그걸 되게 강조하게 되거든요. 그게 그 뒤로 계속 이어져요.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그 뒤로도 누구였냐고. 박정희 다음 전두환. 전두환도 군사 정권이었고. 그러니까 전두환도 늘 이야기하는 게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기와 올려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65년에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마어마한 사회에 메가폭탄급 영향을 미쳤었고, 그것과 함께 65년 8월에 르꼬르비지에가 사망을 해요. 김중업은 그때 당시에 꼬르뷰라고 자기를 김꼬르뷰라고 했다가 이 르꼬르비지에. 그러니까 김중업은 르꼬르비지에였는데 스스로에게도 그랬었을 거고 그때 당시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하게 이제 존경을 받았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됐던 건데, 르꼬르비지에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이미 사실은 50년대 김중업이 르꼬르비지에 사무실에 있었을 때 르꼬르비지에는 이미 르꼬르비지에 전체의 모더니즘 건축 자체가 몰락하고 있었는데 김중업은 눈치를 못 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건이 있었고 김중업은 옆에 있었어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눈치를 못 챈 거지, 어찌 보면은. 근데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은 65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월 25일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라는 회사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 김수근이라는 건축가가 들어가게 돼요. 김수근은 흔히 김중업과 라이벌이라고 알려져서 한국의 건축을 얘기하면 꼭 김중업과 김수근을 얘기하고, 김수근이 어찌 보면 더 유명하기도 해요. 근데 나이는 김중업이 더 많아요. 보통 얘기하기를 김수근이 김중업의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어요. 어떤 이유냐면은 김수근이 서울대에 입학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김중업이 서울대 교수였어요. 건축학과에. 건축학과가 2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그 당시에는 그 정도도 아니었을 거고, 기껏 해봐야 30명이 됐을까? 그랬을 건데, 그 중에 입학을 했으니까 당연히 제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따져봤죠. 정말 제자인지. 따져보니까 기록에 어떤 게 있냐면은 그때 당시에 서울대는 6월이 입학이었어요. 국립대학은. 6월에 입학이고 첫 주에 오리엔테이션으로 한 주를 보내고 그 다음 주부터 수업인데 그 다음 주 6.25가 난 거야. 전쟁이 터졌어. 김중업과 김수근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김수근의 매형, 김수근 누나의 남편이 박고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학자인데, 그분이 미술 쪽이거든요. 그분이 김중업하고 친해서 김중업에게 야, 내 처남이 이제 들어간다, 좀 잘 봐줘라, 그렇게 해서 연락을 했다고 전해져요. 근데 어쨌든 어긋났죠. 김수근이 그러고 난 뒤에 군대에 들어가요. 군대에 들어가서 복무를 하는데 부산으로 휴가를 갔다가 누나가 결혼한다고 사온 물건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 다 팔아가지고는 배싹을 마련해가지고 김수근을 탈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밀항을 시킨다고, 일본으로. 휴가 나온 군인을 그냥 밀항을 시켜버려. 그래서 김수근도 사실은 떳떳하지는 않아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런 전통이 아닌 전통이 내려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식인들은 그때 당시에 사회 고위층들은 군대를 가지 않았어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빠졌어요, 다들. 그 전에 대체 근무를 했었다 그랬었고, 그죠? 조선 비행기 제작 회사에서 줄을 섰다고 그래요. 명망가에서 그 자제들이 거기 들어오려고 대기 후보 명단도 있고 막 그 정도였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김수근은 김중업을 그때 당시에 부산에 와서 인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몰라요. 그냥 인사했다고만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은 있고. 그래서 김중업과 김수근은 하여튼 묘한 관계예요. 근데 김수근이 60년에 남산에 국회의사당을 처음으로 지어야 되는데 남산이었거든, 원래.
거기에 국제현상설계는 아니었고 어쨌든 현상설계 했을 때 일본에 있으면서 당선이 돼서 이렇게 해서 귀국을 해가지고는 그 뒤로 남산 국회의사당이 사실은 무산이 되고 건립이 무산이 되고 행적이 알려진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때까지 뭐 했는지. 근데 그러고 난 뒤 61년인가에 지금의 W 호텔, 워커힐 호텔을 원래 이제 있을 때 거기 원래 피자힐이라고 W로 이렇게 해서 산 정상에 있는 피자 가게가 있어요. 피제리아가. 거기 김수근 설계거든요. 그게 워커힐 원래 있던 워커힐의 일부 다른 시설이었어요. 부속 시설.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할 때 김수근이 좀 대장 역할을 좀 했었고 어린 김수근이었지만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다가 65년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라고 하는 큰 회사에 거기에 부사장으로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사장이었다고 얘기해요. 사장은 그냥 그 바지 사장 있었고. 그래서 이게 사건이 되게 이제 65년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지. 김중업은 루꼬르비제였고 루꼬르비제는 김중업이었는데 루꼬르비제가 죽은 해가 65년이고 라이벌이라고 하는 김수근이 전면으로 떠올라서 공식적으로 부사장이 된 해가 65년이고 거기에 이제 한일국교 정상화가 또 65년이고 그러니까 65년이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있어서 건축계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그래서 그런 이제 세상이 되었는데 김중업은 김중업대로 이제 나름 또 바빴어요. 그 과정에서도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후반부 60년대 후반부와 70년대로 넘어가는데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거죠. 이유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 한일국교 정상화에 따른 전통을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우리가 현재 민속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경복궁에 기와 올려놓은 건물이 있거든요. 거대한 건물이. 그게 국립종합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당시에 지어졌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요것만 하나만 들어갔던 게 아니고 원래는 뭐냐면은 민족문화센터라고 해서 5개 건물을 박정희가 그때 당시에 지으려고 했었어요. 도서관과 박물관과 미술관과 세종대왕 기념관과 뭐 민족음악당인가 그래서 그렇게 5개인데 그거를 한 곳에다가 집중해서 컴플렉스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땅을 갖다가 구하지 못하니까 하나하나씩 뜯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미술관은 뭐로 대체됐냐면은 기존에 있는 이완가 미술관, 지금의 덕수궁 현대미술관으로 그냥 계속 쓰도록 하자. 그래서 그게 그렇게 미술관으로 그냥 결정돼 버렸고 지금 현재 남산에 있는 그 국립국악원 그게 이제 지어졌었고 그리고 국립극장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세종대왕 기념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세종대왕 기념관을 김중업이 설계를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게 날아가 버렸어 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국립종합박물관이 이제 이거였고 다 흩어지면서 김중업에서 송민구라는 건축가로 바뀌어 버렸고 지금 공릉인가요? 세종기념관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 설계는 김중업이 아니에요. 그 송민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이제 이제 박정희 정권이 그때 당시 밀어붙였던 전통에 대한 어떤 좀 강제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립종합박물관은 현상 설계를 하는데 지침에 그렇게 지시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훌륭한 전통 건축을 모방해라. 그래서 그게 논란거리가 돼서 건축가들이 신문에다가 막 떠들고 막 항의를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되게 시끄러웠었어요. 거기에 김중업 선생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런 일에 또 떠들으셨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과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거죠. 이제 71년에 추방을 당했는데 대부분은 얘기를 광주 대단지 사건 때문에 추방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어디야 안국동정에 있는 건물에 우길 빌딩이가 리노베이션 하는데 거기에 그 건설 가림막에 이렇게 장황하게 김중업 선생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던데 뭐 반란의 주동자로
뭐 낙인이 찍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이게 증폭이 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가 하나 만들어지고 난 뒤에 사실의 확인 없이 계속 증폭이 되는 거죠. 과장이 되고. 그래서 광주 대단지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는 했지만 이것 때문에 찍혀서 그 해 바로 쫓겨난 게 아니고 이때부터 쌓인 거예요. 이 보면은 계속 쓴소리를 그냥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를 신문에 계속 내고 이 김종호 선생님이 발표를 계속 하셨어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화자유회의 원탁토론회 대도시 재문제 문제 있다 이거. 그래서 거기에 내용도 사실은 되게 강하게 썼었고 그 뒤에 이제 뭐 타릭 카림과의 대담 도시계획의 미학에서도 삼각지에 있던 입체로 완전히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2층에다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육교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다 걷어냈죠. 그 흔적은 남아 있는데 그 전체가 다 둘러싸서 육교로 원형 육교로 만들었으니까 지금 다시 하려 그러면 그런 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60년에 그걸 지었다가 다시 허물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시끄럽게 떠들었으니까 걸린 거지. 계속 찍혀 있다. 블랙리스트에 찍혀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재밌는 사건을 이제 뭐 좀 요즘 얘기가 될 수 있는 걸로 하자면은 66년에 김수근이 월간 공간 잡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축도 있고 무용, 미술, 뭐 음악 다 소개하는 종합 예술에 대한 그 잡지인데 그죠? 판형도 독특하고 그게 66년에 창간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새서울 백제계획이라고 뭐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이것도 뭐 되게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제가 여기 이제 소개하고 싶은 것은 67년에 김중업이 홍익대학교에 건축도시국토계획연구소라고 생활미술 그때 당시에는 생활미술 과였던가 그랬는데 거기 소속으로 건축도시국토계획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취임을 해요. 근데 이 사건보다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사무실도 하고 오래 유지는 못했는데 저기 연구소에서 자기들 연구소의 기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잡지를 이제 하나를 내자. 그래서 두 개를 가칭으로 했는데 하나가 주택 월간 주택으로 하나를 했었고 하나가 월간 디자인으로 하나를 만들어 보자 이랬던 거예요. 그게 지금의 월간 디자인이에요. 우리가 산업 디자인 쪽에 그죠? 그래서 공간은 김수근이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월간 디자인 창간에 김중업이 관여했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그것을 이제 경영난을 겪던 것을 이제 그때 당시에 기자였던 지금 현재 디자인하우스 이영애 대표가 이제 사들이던 거죠. 다시 회사 사주를. 그래서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내려오게 된 게 지금까지도 발행하고 있는 월간 디자인. 그래서 어째 보면은 김종호 선생님은 성향이 그랬었어요. 김종호 선생님이 했던 것 중에 재밌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대한항공의 비행기 동체 페인팅 60년대 그걸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시고 로고 대한항공 로고를 갖다가 제안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신 거 보면은 아마 이 월간 디자인처럼 그죠 산업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잡지를 만들고 하는 게 물론 처음부터 그쪽 방향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디자인이란 건 맞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성향도 자기하고 맞고 워낙 이렇게 막 경계 없이 넘나드는 걸 좋아하시고 음악 이야기하고 미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셔서 경향이 맞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또 부여박물관, 부여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여에 가면은 국립부여박물관이 김수근 설계인데 진주박물관과 부여박물관이 김수근 설계로 논란거리였거든요. 일본의 이 신사를 닮은 건물이 이렇게 돼서 앞에 또 이제 신사에 들어가면 돌이라고 있는 그런 것들, 문하고 이런 것들을 흡사하다고 해서 외색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감정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돈은 필요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본과 다르다. 우리는 고유하다. 우리의 민족 뭐 이런 것들을 또 강조를 한편으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외색에 대한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반발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립부여박물관에 대해서 이 시비가 붙어서 김중업 선생님이 김수근이 설계한 부여박물관에 대해서 신문에다가 이렇게 크게 실어버린 거죠. 이럴 수가 없다 이거지. 이건 쪽발이 거다. 근데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좀 우스갯소리로. 이때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냥 한국말을 하는 일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근데 같은 사람들끼리 왜 이 비난을 하고, 그죠? 그렇게 몰렸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때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할 거예요.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은. 누구는 외색이라 그러고, 그러면 아닌 사람은 뭐 한국색이었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참 예민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회의사당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들어서게 되고 거기에 이제 또 참여도 하시고 여의도가 개발이 되고 장위동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장위동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박정희 옆에 있던 군인들이 많았는데 여의도가 개발이 돼요. 그래서 여의도가 개발이 됐던 게 거의 이제 이 무렵에 66년에 난지도 저자도 개발 계획 이런 걸 하면서 한강 개발 계획이 67년에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땅들이 이제 그때 당시는 한강 밑으로는 사실 땅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다들 그냥 침수 지역이었고 뻘이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는 4대 그죠? 4대 문과 그리고 내려가서 그죠? 뭐 물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외산 쪽으로도 가지만 이제 한강변 끝까지 내려가는 거죠. 강북에서. 그래서 보니까 여의도가 있거든. 그 여의도는 그동안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수영 비행장이라고 비행장으로 쓰고 있던 지역이었고 근데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도 쌓으면서 강변북로를 만들면서 강변북로를 자동차의 공률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이촌동이란 땅이 생긴 거예요. 땅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도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를 메워야 되거든. 메우다 보니까 몰랐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땅이 있는 거야. 집지요. 그래서 생긴 게 이촌동이에요. 그래서 이촌동은 강북에 있는 지역 중에서 좀 특이하죠. 반듯반듯하잖아. 강남처럼. 그게 강북의 신도시인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난지도와 저자도, 뚝섬, 뭐 그다음에 또 뭐야 이런 한강에 있던 몇 개의 섬들이 있었는데 그 섬들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김수근이 사실은 대장이었던 것 같고 형 이거 하나 해줘요. 뭐 이형 저형한테 던진 것 같아. 그래서 김중업도 난지도와 저자도를 했었는데 재밌는 게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이제 개발하면서 현대건설이 건축은 하면은 제일 필요한 게 사실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철근도 필요하지만 모래가 필요해요. 모래를 개어서 시멘트를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은 모래가 없어서 바다에 이걸 푸거나 수입을 해야 돼요. 서해 바다를 바닥을 다 긁어야 돼.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강을 긁어냈거든요. 그래서 섬이 없어진 거야, 갑자기. 성수대교 거기에 섬이 하나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밤섬이라고 있었는데 그 섬이 없어져 버렸어. 현대건설이 허가도 안 했는데 안 줬는데 그 긁어다가 아파트 짓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바닥에 깔고 뭐 다져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저자도도 없어졌을 거예요. 이 저자도 자체도. 난지도는 지금 이제 쓰레기 뭐 이런 걸로 해서 공원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여의도도 한강 개발 계획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김수근의 어떤 그 일본에서 영향을 받은 그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계획안이. 그 계획안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사실은 일부가 뭐가 있었냐면은 외교관, 이제 대사관 지역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 들어가라 그러면 안 들어갈 것 같고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외교관사를 거기에 넣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지를 마련해 놓고 여기 요 지역에는 대사관만 들어가세요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브라질 대사관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고 브라질 대사관에서 김중업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 대사관 설계 좀 해주세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브라질 대사관에서 김중호로 연결됐는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르꼬르비지에나 많은 모더니스트 건축가들이 브라질에 건너가서 심사도 했었고 브라질의 그 제자들을 키워가지고 브라질에 브라질리아라는 신도시를 만들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가 오스카르 니에메르라고 하는 오스카 니마이어라고도 부르고 하는 그 거장이 있는데 아마 그런 흐름이 있어서 브라질 쪽에서도 사람을 찾을 때 프랑스 르꼬르비지에 그럼 김중업이지 건축은 김중업이지 그렇게 해서 아마 넘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하고 김중업은 일본 대사관에 시시설계 혹은 뭐 감리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했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데 이유는 그죠? 알겠죠, 그죠? 이때 당시에 내가 한 일본 대사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칭찬은 안 듣겠죠. 지금 그 안국동에 있는 그 일본 대사관 말씀하시죠? 예, 그거를 설계는 뭐 일본 사람이 했다고 하고 그 후에 이제 계속 연락이 와서 뭔가를 봐돌라 해서 김중업이 뭐 모르죠. 뭐 허가를 내는데 김중업 건축연구소 이름으로 허가를 냈을지 한국 건축사무소 이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자료가 남아 있고 보면 이제 주한 브라질 대사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는데 좀 이렇게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면은 뭐 이런 오사카 세계 박람회 같은 것들 뭐냐면은 지금은 건축가들한테 가장 뭐 영예로운 작업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공항이나 뭐 사실 다들 욕심을 내요. 공항 건축가로서 공항 한번 해보는 거는 욕심을 내는 게 어떤 기계미학의 절정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동선이 사람과 차량뿐만이 아니고 더 빠른 그 비행기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대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건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들 건축가들이 해보고 싶어 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것은 꿈도 못 꿨을 것 같고 아마 가장 꿈은 어찌 보면은 엑스포 올림픽도 제 생각에는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엑스포에 자기 나라의 어떤 그것을 대표하는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자부심이 있었을 거라고요. 한국에서 최초로 엑스포에 참여했던 것은 60년도인가 시애틀에서 있었던 엑스포에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시애틀이 몬트리올인가 뭐 하여튼 그 북미 쪽이었는데 그때는 한국에서 한국관만 그러니까 한국관이 아니고 부스만 어떤 코너만 만들어서 여기 이제 한국 코리아 간판 붙이고 그죠? 뭐 좀 적당한 것들 팔고 소개하고 이런 거였다고 이제 전해오는데 처음으로 이제 했던 것이 뉴욕 세계 박람회 64년에 있었던 뉴욕 세계 박람회에 김중업 설계로 해서 한옥의 형태로 식당을 하나를 세우고 좀 곡선으로 해가지고 아마 저기 안에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2개의 건물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김중업이 설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직위원장이 모제스라고 하는 제인 제이콥스라는 유명한 그것과 그 대척점이 있었던 지금 서울의 많은 고가도로에 영감을 주었던 그 당시 뉴욕 시장이 그 다음에 이제 물러서면서 이제 갔던 곳이 뉴욕 박람회 조직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오사카 세계 박람회는 그 다음 세계 박람회는 김중업이 못해요. 이제 누가 하냐? 김수근. 그렇죠. 김수근의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김수근이 오사카 세계 박람회를 하면서 이게 확실히 넘어갔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실 김중업은 이 뒤로는 뭐 연도도 이제 다 끝나갔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되게 재밌긴 해요. 이게 보면 흥미로운 게 쫓겨나기 직전에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로 전시회를 하고 뭐 하면서 쫓겨나요. 쫓겨나고 난 뒤에도
이 사람은 쫓겨났는데 와세다 대학교에서 전시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순회전 같이. 그리고 이 사람이 쫓겨나고 난 뒤에도 김수근이 주도가 돼서 소장품전을 하면서 김중업의 소장품을 또 신세계화랑에 전시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다사다난하게 70년대가 마무리되고 그 뒤로는 사실 이렇게 보면은 건축적인 것보다 삶의 어떤 변화가 많은 시기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격동에 60년대를 저렇게 보내는데 지금 또 다시 보면은 그죠? 박정희가 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을 해요. 총 연수는요? 5번인데 60년 정식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 63년도인가에서부터였고 실제로는 60년에 자기가 집권을 이제 그 자리에 올랐으니까 그러고 난 뒤에 79년까지 죽을 때까지 했으니까 19년간 이제 집권을 했던 그런 역사죠. 그래서 사실은 뭐 모든 사회사 연표를 만들었지만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선거예요. 99.9%로 당선되고 99.8%로 당선되고 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체육관, 장충 체육관에서 모아놓고 투표해가지고 거기서 당선되고. 그런 와중에 김중업 선생님은 이제 프랑스에 계셨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성공회 교회 같은 경우나 거기 주변으로 이제 김중업 선생님의 작품이 작업이 많이 남아 있는데 세실극장 뭐 그런 것들이 다 김중업 선생님의 작업이죠. 그것을 이제 프랑스 계실 때 하셨고, 그리고 이타미준 선생님이 유명한 이타미준 건축가가 파리를 거쳐서 이제 그 약간 근교에 계셨는데 페르 다우누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계셨는데 찾아가셨대요. 찾아가셨더니 겨울이었는데 난방을 안 하고 계셨다 그랬던가 뭐 그러면서 좀 꼬장꼬장한 어떤 그 뭐 좋게 얘기하면 기계를 보이셨다. 예술가의 기계를 보이시고 뭐 했다는데 모르겠어요. 상황이 정말 궁핍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저는 약간 뒷얘기 같은 것들도 알고 있어서 김중업 선생님이 부동산이 좀 있으셨어요. 한국에요? 네, 한국에 좀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수첩에도 좀 이렇게 남아 있고, 한국의 집을 뭐 나중에 뭐 팔았다든가, 뭐 미국으로 건너가면서도 프랑스의 집도 세를 든 게 아니고 사셨어요. 프랑스의 집도. 그래서 그걸 나중에 또 뭐 파셨고 이래서 뭐 하여튼 진위 사실 여부가 아니고 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작업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 10년간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한국에 있지는 않고 니제르라고 하는 아프리카 국가인데 나이지리아와 달라요. 이제 니제르의 수도 니아메라고 하는 곳인데 니아메에 지은 도자기 공장. 이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고, 물론 이제 뭐 나이지리아의 에브놀루아 호텔이라고 해서 막 방패 연의 모양을 닮은 리조트 계획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지어지지 않았고 너무 이제 형태적으로도 이질적이고, 근데 니암에 지은 도자기 공장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렇게 해서 쫓겨나면서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게 된 계기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여권 없이 그냥 3개월 여권이었던가 그랬대요. 예. 그래서 그 여권을 다시 이제 3개월 여권을 프랑스 비자로 이제 체류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뭐 도움을 르꼬르비제 재단의 도움을 받았다, 뭐 무슨 도움을 받았다, 훈장이 있어서 가능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때 당시에 니제르의 도자기 공장을 한국에서 한국 건축가가 설계하게 되었느냐? 유엔에 이제 한국이 가입을 했었어야 됐고,
그러기 위해서 표를 받아야 되는데 아프리카 표가 중요했던 거였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도 아프리카의 나라들의 표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프리카 그때 당시 정상들을 한국에 초대를 해가지고 뭐 신문 기사에 보면은 니제르 대통령이 몇 년 전에 왔다 갔는데 부부가 왔다 가면서 부인이 도자기에 관심이 많아서 아프리카가 아무래도 도기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이화여대 박물관에 방문을 해서 도기 같은 것들 이제 전시된 거를 보고 흥미를 나타냈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 니제르 간의 협력 사업으로 해서 공장을 지은 거죠. 그 공장의 형태와 사진과 현장의 어떤 그 분위기 같은 것들이 사진 필름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위치를 찾지를 못해요. 그 공장이 어디 있는지 아직은 모르는. 정확한 위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니제르 출신 건축가한테도 이렇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고 그쪽에 방송국 신문사 쪽에 이제 이메일도 보내보고 했는데 이제 모르겠다는 답만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니제르에 대사가 있었던 건 아니고 코트 디부아르의 대사가 겸직을 했다는데 하여튼 되게 궁금해요. 아직도 이제 어떤 경위였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당시 형님이 김광업 형님이 부산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뭐 온갖 에피소드들이 많았어요. 이분은 안과 의사라고 소개해 드렸잖아요. 돈 버는 적적 다 썼어요. 그림 사드리고 그리고 흥사단 활동 지원해 주시고. 근데 흥사단에서는 기록이 지금 없어요. 그것도 좀 아쉽습니다. 흥사단에 연락해 봤는데 흥사단 공식 기록 전체에서 누락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기회가 와서 흥사단에서도 좀 이분의 활동을 좀 재조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김광업 형님이 부산에 계셨는데 설득을 해서 김광업 형님이 결혼도 하셨었고 그 자식들이 다 미국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김광업, 김중업 그 형제 자매들이 다 미국에 다 모였던 거였죠. 그래서 부산에서 남가주, 캘리포니아, LA 쪽으로 오셨는데 오셔서도 다시 이제 흥사당 지부를 결성을 하시고 남가자 지부를 만드시고는 거기에서 남가주 지부 결정하시고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회의 대단히 유명한 민주계 쪽으로 단체인데 한민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거를 김대중이 이제 그때 당시에 워싱턴으로 건너가서 결성을 하고 초대 의장이 되는데 거기에 남가자 지부에 김광업 선생님이 참여를 하는 거죠. 적극적인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한국 작가협회들이 있었고 그 작가협회들이 좀 어쩌면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쪽 사람들이어서 참여를 했는데 김중업 선생님이 남기신 수첩에 모임의 성격을 밝히지 않은 약도가 있어요. 약도에 뭐 이렇게 어디를 찾아서 좌회전을 해서 돌아가면은 어떤 모임 장소가 나타난다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약도와 함께 어떤 모임 조직들 이제 이런 조직들 민주회복 뭐 이런 그 조직들의 이름이 이제 있고 여러 조직이 있고 명단이 이제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명단은 어쩌면 아직도 지금 좀 예민하지 좀 민감한 명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나 김중업 선생님이 다녔던 요코하마 고공의 그 졸업 동창들 한국인 동창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추적을 하다 보니까 조총련계라서 정부에 의해서 차단된 정보 접근 자체가 차단된 경우도 있었고 그런 시절이었던 거였죠. 그렇다고 해서 김중업 선생님이 저는 성격상 이런 운동에 참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김광업 선생님을 도왔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김중업 선생님이 참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동안의 행적을 봤을 때 김희조 선생님의 증언도 일부는 있으셨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을까? 안 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월남전 이런 것들과 함께 석유 파동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사회가 격동의 사회였어요. 60년대는 한국의 내부가 그렇게 했다면은 70년대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세계적으로 난리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은 재미있었던 게 카터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는 시기에 카터가 백악관에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이 77년부터 81년인데 백악관에 태양 열판을 설치를 해요. 태양 열판을 백악관 위에다 깔고는 이제 석유 파동과 함께 이제 사회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었던 거죠. 김중업 선생님이 봤던 것 같아요. 이 TV로 봤던, 그죠? 뭐 신문으로 봤던 이런 사회 분위기 전체를. 김중업 선생님이 또 호기심도 강하고 뭐 그래서인지 한국에 그때 그러고 난 뒤에 돌아와서 짓는 주택에 갑자기 태양열 판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민영 영어사 시사 영어사 대표였던 민시주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민시주택에 보면 한쪽이 태양열판으로 덮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의 뭐 다른 이야기들을 얘기해 보자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김종호 선생님이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RISD 혹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들 하는데 정확하게는 뭐냐면은 RISD에서는 1학년 이제 기초반 파운데이션 코스에 크리틱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면서 영어가 안 됐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기 졸업한 학생이 블로그를 이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찾았었는데 미국 분이고 대화가 안 돼서 대화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적고 하들리 뭐 이렇게 적혀 있고 독특한 버릇 중에 이제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를 찢는 이렇게 이마를 대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비벼대는 그런 걸 하셨다고 그래요. 덩치도 크시고 거의 뭐 아마 85 이 정도 넘어가셨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분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효과는 상당하겠죠, 그죠? 친밀감이 급상승할 것 같긴 한데 친밀감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또 이제 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건이라기보다 행동이 있었는데 학교를 떠나시면서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많이 가져가셨어요. 그걸 요구를 하셨고 그림을 돌라고 그림들은 크기가 작았어요. 한국에서 오신 첫 번째 활동 중에 하나가 1호 화랑이라고 1호짜리 1호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대충? 1호 사이즈요? 엽서 크기가 1호 아닌가 보네. 예. 그런 작은 크기에 그러니까 1호가 중요한 건 아니었고 작은 그림을 취급하는 화랑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그때 화랑에서 취급하던 그림들은 어디서 왔을까? 학생들은 그림을 다 선생님께 드렸고 뭐 착취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해석은 이제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았던 외국에서의 정확하게 몇 년이죠? 71년 핀란드에서 알바알토의 도움을 받고 프랑스에 입국했다고 하는데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요. 프랑스 입국을 해서 71년도부터 78년까지, 그죠? 그래서 횟수로 8년간 이제 프랑스와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그 동안에도 몇 번 방한을 하셨고 보면은 그러고는 이제 귀국을 딱 78년 10월 25일 날 이제 하게 되시는데 11월이라고 했고 뭐 이런 몇 개의 날짜들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수첩에 대신에 뭐 딱 5년째 뭐 이런 글들이 있어서 그 정도로 추정을 하는 거죠. 10월 25일 78년 입국을 하셨는데 어떤 논문에서는 이것을 또
딸과 함께 뭐 건축 여행을 하는 뭐 이용재라는 분이 계셔서 택시 기사 그때 하시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상당히 유명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논문에도 그렇게 썼었고 그래도 이렇게 쓰셨는데 박정희가 죽고 난 후에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약간 과장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1년 전에 이미 들어오셨어요. 78년에 귀국을 하셨고 박정희는 79년에 이제 살해당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사실관계 같은 것들이 좀 미화, 좀 객관적이지 않은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변질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뭐 활동들도 있으셨고 작품 활동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군산, 부산, 진주의 문화회관, 뭐 IBC, 뭐 올림픽 평화의 문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작업들은 되게 이제 그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매너리즘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작품의 경향이 되풀이되는 어떤 큰 흐름과 10년 동안 외국에서 살면서 좀 현실감이 떨어진 가운데서 좀 혼자만의 어떤 상상 이런 것들이 판타지가 결합이 되면서 이게 막 섞이다 보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한 작업들이 나타나는 거죠. 해상 호텔, 거대한 규모의 해상 호텔을 바다에 띄워서 호텔을 만든다든가 산 꼭대기에다가 민족 대성전이라고 해서 막 거대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교회를 이제 구상을 한다든가 나이지리아의 이분 올루와 같이 정말 모양도 기괴한 그런 형태를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시절이었죠. 그래서 집들의 모양도 주택의 모양도 상당히 독특한 형태들이 과감한 그래서 승효상 건축가가 공간지에 김중업 특집을 하면서 썼던 표현이 뭐 담대하게 썩는다고 했던가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기하학적으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생각해 많이 이론이나 이런 거를 구애받지 않고 이제 섞어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때 80년대 작업의 어떤 특징은 그런 좀 거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그때 당시 아마 같이 작업을 했던 김원 선생님이나 김석철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은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삼각형 원 사각형의 어떤 기하학적인 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섞어서 건물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건축가들이 꼭 그 두 분뿐만이 아니고 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이제 김중업 선생님을 거쳐간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짐작도 한번 해보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렇습니다. 71년부터 보면 78년도 정도까지는 선생님의 다른 작업 활동은 그러면 거의 안 하신 거네요. 원격 조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공회 얘기도 들었는데 성공회도 건물을 보면은 창이 되게 독특하거든요. 이 팔각형 이렇게 돼 있는 이 창, 육각형 창이죠. 이렇게 돼. 팔각형 맞네. 예. 그런 창들이 들어간다든가 그 형태 자체도 이제 거의 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그런 창들이나 밑에 있는 극장의 형태도 평면이나 이런 것들이 또한 이제 태양의 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물론 원격 조정했던 것들도 있고 돌아와서 했는 것도 있지만 일관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형태의 대담함이라고 해야 되나? 혹은 기괴함, 괴랄스러운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죠? 그런 형태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야하다, 그러니까 좀 거칠다, 세련되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이제 그 뒤에 다음에 우리가 2강에서 건축과 미술, 미술과 건축에서 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적인 어떤 미의식에 있어서 모더니즘에서 그 당시에 이야기하는 장식이 없음에 대한 어떤 강조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과 함께 일본과 한국에서 흘러갔던 사조 중에서는 민족주의에 대한 어떤 그게 일본은 일본대로 군국주의에 의해서 민족주의가 강조됐었고
한국은 독재에 의해서 또 민족주의가 강조됐단 말이에요. 그럼 민족주의와 모더니즘이 같이 갈 수 있느냐? 민족주의는 아무래도 장식과 양식이 있는데, 근데 모더니즘이 더 강했어요. 정권에서는 민족주의와 장식을 어떻게 강요를 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모더니즘이 전체의 어떤 뭐랄까 물살이, 이게 거대한 물살이었던 거죠. 근데 한국인의 정서에서는 이 모더니즘이 맞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비평가들의 어떤 평이지만 실제로도 그랬을 수도 있는데, 많은 건축가들 중에서 그 가려움을 긁어준 것이 김중업이었다는 평이 있어요. 이경성 선생님의 비평인데, 저는 김중업 선생님의 어떤 평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경성 선생님의 비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경성 선생님은 미술 쪽이잖아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전문적인 비평이 없었을 수도 있고 좀 쏠렸을 수도 있고 한쪽으로. 그런데 어쨌든 재밌는 의견이죠. 모더니즘에서 너무 장식을 이제 배제하다 보니까 한국인의 정서에서 어떤 민속,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는 무속, 민속에 대한 게 강하고 한데, 김중업의 들어서 어떤 그 원초적인 형태, 그죠? 완벽한 기하학이 어떻게 해석하면은 어떤 원초적인 형태죠. 그 원초적인 형태에서 해석을 할 때 좀 무속, 민속의 어떤 그런 게 이제 느껴질 수 있고, 모성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글들에서, 그죠? 그 글들은 또 역시나 우리가 이제 마지막 회에 이제 제가 문화 읽고 쓰기라는 그 4강에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데, 그런 가려운 부분을 김중업의 어떤 건축에서 많이 이제 긁어주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할까요?